내 손은 재봉틀 위에서 번개 같았는데 이제는 컵 하나 드는 것도 떨린다. 71살 김숙자. 평생 봉제 공장에서 밤샘 작업을 하며 민호와 그의 여동생을 키웠다. 재봉사였던 내 손은 원단을 자르고 사랑하는 자식들의 꿈을 꿰매는 데 쓰였다. 나는 내 거친 손을 볼 때마다 자랑스러웠다. 이 손으로 가족을 지켰으니까. 민호가 잘 나가는 회사원이 되고 혜진이라는 좋은 며느리를 얻었을 때 나는 드디어 쉴 때가 왔다고 생각했다. 이제 고생 끝이라고. 하지만 사는 게 다 그렇다. 운명은 내게 쉴 시간을 주지 않았다. 석 달 전 욕실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졌다. 크게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의 공포가 내 온몸을 짓눌렀다.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지던 그 짧은 1초가 내 세상 전부를 뒤집어 놓았다. 그 이후로 나는 침대를 떠나는 것이 두려웠다. 아침에 일어나 침대 발치에 발을 내려놓는 것조차 거대한 등반처럼 느껴졌다. 조금만 어지러워도 심장이 발바닥까지 내려앉았다. 이 공포는 내 뼈를 부러뜨리지는 않았지만 내 영혼을 가두어 버렸다. 낙상 공포. 이 공포가 날 침대에 가뒀다. 문제는 내 아들 민호와 며느리 혜진이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척했지만 2달이 채 지나기도 전에 그들의 태도는 차갑게 변했다. 며느리 혜진이는 내가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노골적으로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제가 지금 바쁜 거 모르세요? 잠깐 침대에 앉아 계시면 안 될까요? 그 나이에 뭘 그렇게 움직이시려고 그래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묻어 있었다. 나는 눈치를 봤다. 혜진이에게 나는 더 이상 어머니가 아니라 돌봄 부담이라는 차가운 딱지가 붙은 차에 살고 있는 귀찮은 짐이었다. 민호는 직장에서 돌아오면 내 방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식탁에서 대화는 항상 똑같은 결론으로 갔다. 요양원. 요즘 이 동네 요양원이 시설이 잘 되어 있대요. 어머니도 거기서 친구들 만나고 좋지 않겠어요? 민호가 넌지시 물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평생 너희를 위해 바친 희생이 고작 요양원 자리 하나와 맞바꿔지는 건가? 아픈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내 아들은 나를 외면했다. 마음이 약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몸의 쇠약함은 점점 더 미묘하게 악화되었다. 낙상 공포 때문에 움직임을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점점 더 균형을 잡지 못했다. 아침에 혜진이가 특별히 챙겨주는 기력 회복 차를 마신 후에는 특히 더 어지러웠다. 나는 내가 노화 때문에 급격히 쇠약해지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낯선 불안감이 피어났다. 몸은 정직하다. 정말 내 몸이 갑자기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걸까? 아니면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이상했다. 나는 며느리가 주는 차를 마실 때만 이렇게 심하게 어지러웠다. 어느 날 저녁이었다. 나는 목이 말랐다. 물을 마시려고 침대에서 조심스럽게 기어 나왔다.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지만 물을 마셔야 했다. 거실 조명은 꺼져 있었고 민호와 혜진이의 목소리가 부엌 쪽에서 희미하게 들려왔다. 그들이 속삭이고 있었다. 나는 숨을 죽이고 들었다. 오래 걸리면 안 돼, 여보. 요양원에 보내는 즉시 이 집부터 정리해야지. 혜진이 목소리가 날카롭게 속삭였다. 집을 정리한다니? 내 집을? 나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들의 대화는 내 건강에 대한 걱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시간과 재산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호가 낮게 중얼거렸다. 며칠 전에 그 박사한테 확인했어. 이 방법이면 금방이야. 며칠만 더 고생하면 이 모든 게 끝날 거야. 금방 끝난다니. 내 아들이 내 대해 그런 말을 하다니. 내 심장이 멎는 듯했다. 나는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손을 짚고 겨우 다시 침대로 돌아왔다. 내가 욕실에서 미끄러질까봐 무서웠던 게 아니었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의도적으로 몰락시키고 있다는 차가운 확신. 그게 날 짓눌렀다. 아들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니라
냉정한 계산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나는 돌봄이 필요한 환자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재산이었다. 나는 이제 알았다. 아들의 손에 의해 내 생명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었다. 그들은 나를 팔아 치우려 하고 있었다. 이 집에 갇힌 것은 내 몸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 자체였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내 아들이 나를 노리고 있었다. 내 아들의 목소리를 들은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이상 침대에 갇힌 환자가 아니었다. 나는 내 감정을 숨기고 내 몸을 통제해야 하는 스파이가 되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며느리 혜진이가 가져다주는 그 기력 회복, 차를 끊는 것이었다. 나는 그녀가 보는 앞에서 컵을 들어 마시는 신용을 했다. 목구멍에 들어간 차는 고약한 냄새가 났다. 삼키지 않고 잠시 머금었다가 재빨리 침대 옆 화분에 뱉어냈다. 화분이 젖는 것을 혜진이가 눈치챌까봐 너무 두려웠다. 그녀가 컵을 가져가고 방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꼈다. 그날은 놀랍게도 어지러움이 훨씬 덜했다. 다음 날도 똑같이 차를 화분에 버렸다.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사흘을 차를 마시지 않자 내 몸은 여전히 쇠약했지만 발 아래 세상이 무너지는 듯한 그 극심한 어지러움은 오지 않았다. 나는 확신했다. 내 몸이 노화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나를 아프게 만들고 있었다. 이 확신은 내 마음에 깊은 상처를 줬다. 내 아들과 며느리가 나를 해치려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건 낙상 공포보다 훨씬 무서웠다. 내가 혹시 정말 나이가 들어 망상에 빠진 건 아닐까? 내가 그들을 오해하는 건 아닐까? 수십 번 스스로를 의심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혜진이가 주는 차를 마실 때만 나는 쓰러질 듯이 비틀거렸다. 이 집안 누구도 믿을 수 없었다. 나는 도움을 요청해야 했다. 내 머릿속에 떠오른 사람은 옆집 박 씨 부인이었다. 박 부인은 20해 넘게 간호사로 일하다 은퇴한 분이다. 성격이 좀 시끄럽고 오지랖이 넓어 혜진이는 박 부인을 무시했지만 지금은 그 오지랖이 나에게 필요했다. 나는 이불을 덮고 누운 채 손을 떨며 아주 작은 메모를 썼다. 박 부인, 저는 지금 갇혀 있어요. 혜진이가 주는 차가 이상해요. 제발 오늘 밤 창문으로 잠시 와주세요. 혜진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나는 침대에서 기어내려가 문틈으로 메모를 밀어 넣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온몸의 근육이 비명을 질렀다. 저녁 식사 시간이 훨씬 지난 후 창문에서 톡톡 하는 작은 소리가 들렸다. 박 부인이었다. 나는 창문을 아주 조금 열었다. 숙자 씨, 이게 다 무슨 일이야? 메모 보고 얼마나 놀랐는지 알아? 박 부인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간 겪은 일, 특히 기력 회복 차를 마신 후에 오는 극심한 어지러움과 민호와 혜진의 대화를 이야기했다. 박 부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숙자 씨, 잠시만 기다려봐요. 나는 침대 밑에 숨겨뒀던 조금 남아있던 차 샘플을 박 부인에게 전달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루지 못하고 천장만 바라봤다. 며느리가 나에게 독을 주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상상, 그건 지옥이었다. 다음 날 오후 박 부인이 다시 창가로 찾아왔다. 그녀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뒤섞여 있었다. 숙자 씨, 내가 이 동네 약국하는 친구한테 부탁해서 성분을 대충 분석해봤어. 이건 단순한 한방차가 아니에요. 신장 기능이 약해진 노인에게 과도한 이뇨작용을 일으키는 물질이 섞여 있어. 당신 몸의 수분을 억지로 빼내는 거야. 나는 숨이 막혔다. 이뇨제라니. 계속 복용하면 탈수와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극심한 기립성 저혈압이 와요. 갑자기 일어설 때 핑 돌면서 쓰러지는 거 말이야. 균형 감각을 상실하게 만들지. 아드님 부부가 의도적으로 낙상을 유발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로 만들어서 요양원에 보내려고. 의도적인 낙상 유발제.
내 심장은 갈갈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들은 내가 젖은 타일 위에서 미끄러질까봐 걱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매일 아침 나에게 미끄러지는 약을 먹이고 있었다. 박 부인은 분노에 떨었다. 이런 끔찍한 짓을 하다니. 이건 명백한 존속살해 시도예요. 나는 눈물을 닦았다. 이제 울 시간이 없었다. 나는 증거가 필요했다. 박 부인의 도움으로 우리는 민호와 혜진이 집을 비운 틈을 타 증거를 찾아보기로 했다. 혜진이는 내가 여전히 침대에서 기어다니는 무력한 노인이라고 믿고 있었다. 며칠 후 민호가 회사에 가고 혜진이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나간 사이 박 부인이 자물쇠를 따고 살금살금 내 방으로 들어왔다. 숙자 씨, 빨리 움직여야 해. 서랍장이나 책상 쪽을 찾아봐. 나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서랍장 구석을 뒤지기 시작했다. 재봉질로 단련된 손가락이 닿은 곳에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왠지 모르게 무거운 서류철이 있었다. 그것은 내 심장을 멈추게 만들었다. 서류철 안에는 3가지 증거가 들어있었다. 첫째, 주택매매 계약서 초안. 내 집은 이미 팔릴 예정이었고 가격은 8억 원. 혜진이는 잠재적 구매자와 이미 여러 번 접촉한 기록까지 남아있었다. 둘째, 요양원 입소 계약서. 입소 날짜는 집이 팔리는 48시간 후로 명시되어 있었다. 그들은 내가 쉴 틈도 주지 않고 나를 내쫓으려 했다. 48시간. 그들이 내게 준 시간은 고작 이틀이었다. 셋째, 그리고 가장 잔인한 증거. 민호가 비밀리에 가입한 내 생명보험금의 수령인 변경 서류였다. 2억 원. 내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 아들이 나를 8억 원짜리 부동산으로 보고 내 목숨을 2억 원짜리 보상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친 내 아들, 민호. 내가 밤샘 작업으로 꿰매서 키운 내 자식이 나를 이런 식으로 취급하다니. 나는 소리 없이 울었다. 이 충격은 낙상 공포와는 비교도 안 되는 영혼을 짓밟는 고통이었다. 박 부인이 내 어깨를 잡았다. 숙자 씨, 이 증거를 봐야 해요. 정신 차려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싸워야 할 이유예요. 나는 젖은 눈을 들어 서류를 다시 봤다. 민호는 나에게 빚을 갚고 싶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내 재산을 통째로 먹고 내 생명까지 팔아 치우려 했던 것이다. 내 희생이 돌아온 것은 따뜻한 보살핌이 아니라 차가운 배신이었다. 나는 뼈저리게 깨달았다. 나이가 들수록 알게 된다. 가장 무서운 적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날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내 안에 남아있던 어머니로서의 연민, 약자로서의 두려움이 모두 타버렸다. 내 마음은 강철처럼 단단해졌다. 나는 더 이상 쓰러질 수 없었다. 내가 쓰러지면 내 아들의 죄를 내가 뒤집어 쓰게 될 터였다. 나는 즉시 박 부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박 부인, 저는 이제부터 이들이 원하는 대로 약해지지 않을 거예요. 저는 싸울 겁니다. 하지만 이들이 눈치채서는 안 돼요. 이들이 나를 환자로 보듯이 저는 이들을 제 먹잇감으로 볼 겁니다. 박 부인은 내 눈빛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내게 가장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바로 낙상 공포를 이겨내는 비법이었다. 숙자 씨, 아드님 부부가 준 약 때문에 균형 감각이 무너진 건 맞아요. 하지만 당신을 침대에 묶어둔 건 이제 그 약보다도 낙상에 대한 공포 자체예요. 당신의 뇌가 과잉 보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야 해요. 박 부인은 내가 침대에 누워서 몰래 할 수 있는 간단한 훈련 3가지를 가르쳐 주었다. 그들이 나에게 숨기거나 혹은 알았더라도 무시했을 중요한 정보였다. 첫째, 중심점 잡기 훈련. 의자에 앉아서 시선을 한 곳에 고정하고 척추 중심을 곧게 세우고 꼼짝하지 않고 3분만 버티는 거예요. 이건 당신의 뇌가 몸의 축을 다시 인지하게 도와줘요. 이 간단한 것만으로도 즉각적인 낙상 위험을 27% 감소시켜요. 나는 침대에 기대 앉아 바로 시도했다. 처음에는 3분이 3년 같았다. 온몸이 떨렸지만
나는 눈을 감지 않았다. 혜진이가 준 약 때문에 심하게 어지러웠던 날에는 이 훈련이 끝나자마자 어지러움이 훨씬 덜해지는 것을 느꼈다. 둘째, 안정호흡법. 어지러움이 느껴질 때 배에 손을 얹고 천천히 4초 동안 들이마시고 4초 동안 내쉬는 호흡을 2분간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은 90초 내에 당신의 균형을 다시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줄 거예요. 나는 잠이 오지 않는 밤마다 이 호흡법을 반복했다. 호흡에 집중하자 심장을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가 잠시나마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마음 다잡아야지. 나는 속으로 수없이 다짐했다. 셋째, 벽 터치 훈련. 이건 조금 더 어려워요. 밤에 몰래 일어나서 벽을 손가락 끝으로만 아주 가볍게 터치하면서 5분 동안 걷는 거예요. 온몸의 감각 중 바닥을 인지하는 감각, 코유 수용 감각을 다시 살려줘요. 이걸 하면 균형 감각이 18% 향상될 거예요. 벽 터치 훈련은 가장 무서웠다. 벽을 짚지 않고 걷는 것은 여전히 공포였지만 손가락 끝으로 벽을 터치하며 걷자 신기하게도 넘어질 것 같은 느낌이 줄어들었다. 나는 매일 밤 아무도 모르게 내 방을 훈련장으로 만들었다. 3분간 중심을 잡고 2분간 호흡에 집중하고 5분간 벽을 짚으며 걸었다. 며칠 만에 내 몸은 거짓말처럼 반응하기 시작했다. 이뇨제를 끊고 매일 10분의 훈련을 반복하자 나를 짓눌렀던 쇠약함이 점차 사라졌다. 나는 침대에서 내려와 방 안을 조용히 걷는 것이 가능해졌다. 하지만 혜진이와 민호 앞에서는 철저하게 쇠약한 연기를 계속했다. 아침에는 여전히 혜진이가 주는 기력 회복 차를 받아 화분에 버렸고 혜진이가 보는 앞에서 일부러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렸다. 그들은 내가 이뇨 작용 때문에 비틀거리고 있다고 확신했다. 민호는 여전히 퇴근 후 내 방에 들어오지 않았고 식탁에서는 요양원 이야기를 즐겁게 속삭였다. 나는 이들의 대화를 녹음해야 했다. 박 부인이 준 작은 녹음기를 침대 매트리스 아래 그리고 식탁 아래에 숨겨두었다. 녹음된 대화는 완벽한 증거가 되었다. 어머니가 이대로 일주일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48시간 내에 진명에 이전하고 보험금 처리하면 끝이에요. 혜진이의 목소리는 탐욕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그 차 용량은 늘리지 마. 박사에게 들었어. 너무 갑자기 가버리면 의심 살 수 있대. 최대한 자연스럽게 죽기를 바란다니. 내 아들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들었다. 내 아들의 입으로. 나는 그들이 준 기력 회복, 차에 남은 샘플을 박 부인에게 전달했고 박 부인은 이뇨 작용을 하는 그 물질이 숙자 씨의 혈압 수치 최고 170에 100을 급격히 떨어뜨려 낙상 위험을 극도로 높이려는 의도였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내가 매일 밤 몰래 했던 3분 중심 잡기, 2분 호흡법, 5분 벽 터치 훈련이 내 목숨을 지켰던 것이다. 이 모든 자료가 이제 내 손에 있었다. 민호와 혜진은 자신들의 계획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자 들뜬 기분을 감추지 못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의 방문을 열고는 애써 슬픈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어머니, 내일 아침에 변호사님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의 남은 여생을 위해 이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자금을 확보해야 해요. 이제는 편안히 쉬실 때가 됐어요. 나는 침대에 누워 고통스러운 듯 신음하며 연기를 이어갔다. 민호는 안심하고 문을 닫았다. 어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문이 닫히자마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내 눈빛은 더 이상 공포에 질린 노파의 것이 아니었다. 침대 발치로 걸어갔다. 나는 흔들림 없이 발을 땅에 디뎠다. 내가 두려워했던 것은 욕실 바닥이 아니라 내 아들의 배신이었다. 나는 숨겨둔 녹음기를 꺼내 들었다. 내일 아침 9시. 이 집의 소유권을 완전히 빼앗으려는 순간 김숙자라는 재봉사는 8억 원의 재산과
자신의 생명을 건 최후의 심판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아들은 여전히 내가 침대에 누워 힘없이 신음하고 있다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들이 준비한 무대가 아니라 내가 준비한 무대가 펼쳐질 차례였다. 계속하기 전에 당신이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가 얼마나 멀리 전해질지 정말 궁금해요. 다음 날 아침 9시, 내 거실은 차가운 침묵과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와 혜진은 소파에 나란히 앉아 있었고 대리인 역할을 할 변호사 최 씨는 서류를 펼치며 희미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그들은 내가 평소처럼 지팡이를 짚고 비틀거리며 들어와 무기력하게 서명할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나는 지팡이를 짚지 않았다. 나는 문을 열고 들어서서 평생 봉제 공장에서 원단을 재단하듯 정확하고 곧은 자세로 테이블 앞에 섰다. 3분 중심점 잡기 훈련이 가져다준 확고한 균형이었다. 민호는 당황하여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혜진이는 자리에서 몸을 살짝 들썩였다.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나섰다. 어머니, 왜 서 계세요? 불편하지 않으세요? 빨리 앉으세요. 내가 서명 테이블 앞에 꼿꼿이 섰을 때 현관문이 다시 열렸다. 민호와 혜진의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다. 현관에는 박 씨 부인과 경찰서에서 온 김 형사 그리고 그의 동료가 서 있었다. 민호는 벌떡 일어났다. 어머니, 이게 지금 무슨 짓이에요? 변호사님 앞에서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나는 민호를 보지 않았다. 나는 손에 들고 있던 서류철을 변호사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다. 서류철이 닫히는 탁 하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민호야, 이제 나가 준비한 종이가 아닌 내가 준비한 종이를 볼 차례다. 나는 주머니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내 테이블 중앙에 내려놓았다. 검은색의 작은 기계는 위협적일 정도로 조용했다. 재생 버튼을 누르자 민호의 목소리가 낯설고 차갑게 울려 퍼졌다. 어머니가 이대로 일주일만 더 버텨주시면 돼요. 48시간 내에 진명에 이전하고 보험금 처리하면 끝이에요. 그 차 용량은 늘리지 마. 박사에게 들었어. 너무 갑자기 가버리면 의심 살 수 있대. 최대한 자연스럽게. 혜진이는 숨 막히는 소리를 내며 입을 틀어막았다. 변호사 최 씨는 굳은 얼굴로 민호를 바라보았다. 민호는 입술을 깨물며 녹음기를 끄려 했지만 김 형사가 제지했다. 나는 이어서 서류철을 펼쳤다. 그 안에는 그들이 나에게 씌우려 했던 올가미들이 들어있었다. 첫 번째 증거, 내 며느리가 준비한 8억 원짜리 주택 매매 계약서 초안이다. 그리고 두 번째, 그 집이 팔린 48시간 후에 발효되도록 작성된 요양원 입소 계약서. 너희의 계획은 완벽했지.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내 전 재산을 팔아 이틀 만에 나를 감옥 같은 곳에 가두는 것. 혜진이가 희미하게 아니에요 라고 외쳤지만 나는 듣지 않았다. 박 씨 부인이 앞으로 나섰다. 그녀는 나에게 지속적으로 투여된 기력 회복 차의 성분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숙자 씨의 신장은 이미 약해져 있었어요. 이 차에 섞인 과도한 이뇨제 성분은 혈액 속 전해질 균형을 파괴하여 극심한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합니다. 이는 단순한 한방차가 아니라 노인을 쓰러뜨려 살해하려는 의도적인 낙상 유발제였습니다. 나는 담담히 말을 이었다. 내 혈압은 이뇨제 투여 전 최고 170에 100이었다. 하지만 매일 밤 내가 몰래 했던 3분 중심점 잡기, 2분 안정호흡법, 5분 벽터치 훈련이 내 목숨을 지켰다. 나는 매일 약을 화분해버렸고 내 몸은 균형을 되찾았다. 박 부인이 내 마지막 검진 결과를 테이블에 놓았다. 숙자 씨의 혈압은 현재 125에 80으로 안정되어 있습니다. 약물 중단 후 회복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가장 잔인한 증거인 민호가 비밀리에 가입한 2억 원짜리 생명보험금의 수령인 변경 서류를 내밀었다. 네가 이 집을 팔고 나를 요양원에 보낸 뒤
내가 거기서 자연스럽게 넘어지고 죽기를 바랐다는 증거다. 내 생명이 너에게 2억 원의 가치였던 게지. 민호는 얼굴을 감싸고 테이블에 기댔다. 혜진이는 이미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고 있었다. 궁지에 몰린 민호는 최후의 감정적인 카드를 꺼냈다. 그는 떨리는 몸으로 내 손을 잡으려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우리 가족 아닙니까? 이렇게까지 저를 파멸시키시겠어요? 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빚이 있다는 걸 아시지 않습니까? 나는 그가 잡으려는 손을 차갑게 거두었다. 내 눈은 단호했고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나는 밤샘 작업으로 다른 내 손으로 내 새끼가 빚 때문에 굶주리지 않도록 40년을 재봉틀을 돌렸다. 나는 그의 눈을 깊이 들여다봤다. 너는 그 대가로 나를 8억 원짜리 부동산으로 보고 내 목숨을 2억 원짜리 보험금으로 계산했다. 네가 나에게 낙상 유발제를 먹인 그날, 너는 이미 내 아들이 아니었다. 나의 미래는 사는 것, 민호. 너의 미래는 아니다. 김 형사는 망설임 없이 민호에게 수갑을 채웠다. 김민호, 김혜진,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공모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는 끌려나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나를 노려봤지만 나는 시선을 돌리지 않았다. 변호사 최 씨는 그 자리에서 모든 문서에 무효 도장을 찍으며 사건을 정리했다. 거실에는 묵직한 침묵만이 남았다. 민호는 존속살해 미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으며 며느리 혜진은 공범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민호는 명문대를 졸업하고 잘나가던 회사원이었지만 그의 범죄 사실이 알려지자 모든 직위와 명예를 잃었다. 혜진이 역시 의료계에서의 전문 자격을 영구히 박탈당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 보상금으로 3억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이 끔찍한 배신에 경악한 가족과 친지들은 민호와 혜진과의 관계를 완전히 끊어냈고 민호는 오늘날 경기도의 한 교도소에서 외부와의 접촉 없이 격리된 채 복역 중이다. 그들이 나에게 주려 했던 고통의 대가는 수감 생활이라는 차가운 현실로 돌아왔다. 2년 후 73살이 된 나는 매일 아침 5시 반에 일어난다. 무거운 약물 대신 매일 3km를 가볍게 걷고 돌아와서 박 씨 부인과 함께 따뜻한 차를 마신다. 2년 전 170에 100까지 치솟았던 나의 혈압은 이제 125에 80으로 안정되었고 나는 더 이상 비틀거리지 않는다. 낙상 공포는 완전히 사라졌다. 나는 그들이 나를 팔아넘기려 했던 그 집을 독거노인들을 위한 재활 및 심리상담 공간인 낙상 극복 지원센터로 만들었다. 나는 배상금 중 일부와 집을 활용하여 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박 씨 부인은 이곳에서 노인 간호사로 일하며 수십 명의 노인들에게 건강관리와 낙상 예방 기술을 전수하고 있다. 내가 훈련을 통해 되찾은 건강은 숫자로 증명되었고 나는 이제 매주 2번 낙상 공포를 겪는 다른 노인들에게 내가 배웠던 3분 중심점 잡기, 2분 호흡법, 5분 벽터치 훈련을 지도한다. 이 간단한 훈련만으로도 노인들의 균형 감각이 18% 이상 향상되었다. 나는 이제 다른 노인들에게 단순한 재활 운동이 아니라 스스로 몸을 통제하고 자기 삶을 지킬 수 있다는 자유를 가르치고 있다. 가끔 내가 가꾼 화단을 바라볼 때 2년 전 침대에 갇혀 공포에 떨던 내가 떠오른다. 내 몸이 나를 배신했다고, 노화가 나를 무너뜨렸다고 믿었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안다. 내 몸은 정직했다. 나를 무너뜨린 것은 노화가 아니라 내 아들의 탐욕이었다. 나는 이 모든 것을 겪으며 비로소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되었다. 나는 다시 재봉사가 되었다. 이제 원단 대신 나는 희망이라는 씨앗을 꿰매고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이 나를 무력하게 만들고 8억 원의 이득을 취하려 했던 그 집에서
나는 수많은 노년의 생명을 살리는 희망의 등대가 되었다. 민호와 혜진은 내가 쓰러져 죽기를 바랐다. 하지만 73살이 된 나는 나를 노리던 자들을 무너뜨리고 이전보다 훨씬 더 강하고 자유롭게 서 있었다. 그들이 묻으려 했던 것은 나의 생명이었지만 내가 묻은 것은 내 안의 두려움이었다. 가장 완벽한 복수는 스스로 무너지지 않고 중심을 잡고 숨을 쉬며 당당하게 걷는 것이다. 나는 이제 안다. 내가 재봉틀로 꿰맨 가장 아름다운 옷감은 바로 나의 남은 생이었다. 나는 이제 이 생을 아끼며 살 것이다. 그리고 결코 다시는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면 이야기에 대한 당신의 생각과 앞으로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더 보고 싶은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기 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